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에도 염증이 퍼지게 되고 실제로 골수염 치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률이 높은 질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성형외과에서 하지 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연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에서 골절과 외상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황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황규태 교수님하고 함께 골수염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 골수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골수염은 다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명칭대로 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뼈 조직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에도 염증이 퍼지게 되고요. 그러한 경우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수염을 크게 어떻게 구분하죠? 보통은 진단되었을 때 다치고 나서 기간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고요. 2주 이내에 골수염을 급성 골수염, 수개월 정도 경과된 골수염을 만성 골수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수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나요?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나 아니면 뭐 평소에 느낄 때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골수염은 말 그대로 염증입니다. 단지 염증이 뼈에 생기는 것뿐이고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뭐 다친 부분에 다리가 붓는다던가 또는 피부가 빨간색으로 붉게 변한다던가 또 눌렀을 때 아프기도 하고 열감도 느껴지고 심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골수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일단 뼈가 단순하게 부러진 것보다는 개방성 창상이 동반됐을 경우에 골수염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 왜 그러냐면 창상이 피부가 찢어지고 나면 뼈가 밖이랑 통하게 되고 그 통한 위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뼈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 염증이 잘 생기고요. 그런 개방성 골절이 잘 생기는 상황은 뭐 다들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스포츠, 레저 활동 또는 교통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도 등산을 갔다가 넘어지시면 뭐 돌이나 나무에 걸려서 피부도 찢어지고 뼈도 부러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가장 흔하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환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골수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환자가 내원했을 때 교수님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몇 년 전에 치료를 했던 환자인데요.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농사일을 하시던 분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아마 넘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다쳐서 종아리 부분에 개방성 골절이 생겼었고 그때 아마 당시 그쪽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염증이 생겨서 서울로 이제 좀 큰 병원을 권유받아서 서울로 왔던 환자였고요. 그 환자는 또 저희 병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을 거치면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골수염이라는 것은 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뼈에 생긴 염증을 완전히 치료한 후에 이제 다른 수술들을 해야 되는데 염증이 미처 다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4차 수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염증이 번져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까지 다 손상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럼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도대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요? 네, 일단 오시게 되면 골절 부위의 상태를 보고 뼈의 건강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게 되겠고요. 염증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MRI나 CT, 그다음에 골주사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뼈의 염증 부위와 정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골수염이 진단됐을 때 우리 병원에서 어떤 단계로 치료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네, 일단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피부가 이제 염증 때문에 괴사가 돼서 창상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요. 뼈도 일부 녹아서 골 결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속에 이제 금속 고정물이 있어서 먼저 일단 염증을 조절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속 고정물을 모두 제거했고 염증으로
손상된 골 조직을 제거했고 주위에 근육이나 피부에도 염증이 있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 즉 변연절제술을 했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척술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염증 조절을 위해서 변연절제술이 중요하지만 전신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항생제 치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균 배양 검사를 해서 어떤 균이 나오고 어떤 항생제에 잘 듣는 균인가를 분석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변연절제술로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감염을 조절하고 그 조절된 후에는 이제 저희가 다시 고정을 하고 뼈 조직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의뢰드리는 피부에 대한 연부 조직에 대한 재건을 김 교수님께 의뢰드리고 있는 거죠.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면 왜 골수염을 치료할 때 성형외과가 필요한지, 왜 협진을 주셨는지요? 일단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골수염이 있는 뼈 조직을 다 제거하고 감염이 조절된 후에 뼈를 고정하고 뼈를 재건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 손상은 저희 과에서는 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김 교수님께 그 근육과 피부 조직에 대해서 재건을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드리는 것이고요. 골수염이 잘 낫게 하려면 그리고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주변에 건강한 조직이 있어야 치료가 잘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정형외과적 치료를 주로 말씀드렸고요. 네.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수술 방법으로 이제 연부 조직 재건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협진을 받아서 함께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 골수염이라는 게 대부분 경골이라 하는 앞쪽 정강이뼈에 잘 생기는데 정강이뼈 주변에는 조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방성 골절이라든가 개방성 창상이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도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나쁜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조직을 봉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성형외과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연부 조직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 성형외과 팀에서 정형외과와 함께 수술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형외과에서는 피부나 연부 조직을 재건할 때 주로 어느 부분을 가져다가 재건을 해주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개 이제 다리 쪽에는 다리 안에 국한된 조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살을 떼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유리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혈관하고 혈관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전외측 대퇴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옆구리 쪽에 있는 흉배 쪽에서 근육이라든가 살을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들이 가장 흔한데 한양대병원은 특징적으로 옆구리 쪽에 있는 살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까지 재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가 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가 조직 이식이 힘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하고 혈관을 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리피판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혈관을 이을 때가 마땅치 않다면 이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심하다든가 당뇨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하지로 가는 굵은 혈관이 거의 손상이 돼서 주변에서 적당한 혈관을 이용해서 잇기가 힘들 경우에는 자가 조직 이식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은 근데 다 성공적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렇죠. 예, 자가 조직 이식이 전에 저희가 이제 혈관 상태를 함께 평가를 하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통해서 스텐트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외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바이패스라고 그래서 혈관 치환술을 한 후에 혈류를 확보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아주 어려움 없이 거의 자가 조직 이식술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시행하시는 유리피판술 후에는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요? 저희가 뼈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사실 피부만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고 아무는 데까지 옆구리 같은 경우는 대개 2주 정도면 상처가 아물게 되고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한 2주나 3주가 지나면 상처가 거의 아물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라면 저희가 물로 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3주가 지나면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상생활은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저 직접 환자를 보고 있지만 성형외과에서도 어차피 골수염은 저희랑 같이 공동 수술을 하고 계시니까 골수염이 완치가 참 힘들잖아요. 실제로 골수염 치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 수술도 많고 성형외과 수술 자체도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도 만만치 않고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 완치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재발률이 이렇게 높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질환일까요? 이게 당연히 뼈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뼈에 있는 염증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뼈의 염증을 어떻게 저희가 완전히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마 정형외과 교수님도 잘 모르실 정도로 뼈에 있는 염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힘들 뿐만 아니라 골수염은 항상 뼈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뼈가 아무리 잘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봉합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재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작은 상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균이 다시 침투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재발률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수염 치료에 있어서는 뼈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연부 조직, 주변 조직에 대한 재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상이나 골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 골수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수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네, 골수염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막을 수 있으면 이거는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골수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손상, 개방성 골절이 있다거나 산에서 넘어졌다거나 또는 교통사고인데 창상이 있는 골절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민간요법이나 자가치료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깨끗한 수건으로 그냥 덮는 정도의 치료를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골수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교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윤환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